한편 미국의 물가 진정 소식에 국내 증시가 장 초반부터 1%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집주인 대신 정부가 갚아줘야 할 전세금 규모가 지난해 4조 5천억 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적자가 누적된 주택도시 보증공사에는 올해 조 단위 자본 확충이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700억 달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부진속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요 계열사들이 일제히 주주총회를 열고 대한항공 출신 대표를 대거 선임했습니다. 두 회사는 약 2년간 화학적 결합을 거친 뒤 합병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소식과 함께 평소보다 조금 빨리 뉴스 시작했습니다. 결국 계엄이 틀어막았던 건 국회가 아닌 금리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들어 두 번 연달아 금리를 내렸던 한국은행이 이번엔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금통위는 11월 28일, 그로부터 딱 닷새 뒤에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죠. 여기에 이창용 하는 총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통화정책의 목적인 물가의 상승세가 다시 커지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그나마 현재의 조금이라도 높은 수준에서 금리를 붙잡아둘 명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고점 근처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환율, 즉 원화 가치의 하락 속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질 거란 우려를 피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다만 반대 우려는 역시 경기 흐름입니다. 지난해 11월 하느니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의 하방 압력을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흐름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지금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궁금증은 하느니 시장에 낼 예고성 신호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입을 통해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25년 1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국가별로 경기 흐름이 차별화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 및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주요국의 정치 상황 등에 따라 성장과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미국은 견조한 고용 상황과 신정부의 친성장 정책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유로 지역은 정치 불확실성 증대, 제조업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지속,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을 보면 미국에서는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속도도 느려질 전망입니다. 유로 지역은 낮은 수요 압력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 같은 글로벌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일부 국가의 정치 불안 등으로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되고 장기 국채 금리가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12월 중 수출 증가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국내 정치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약화되고 건설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2.2% 및 1.9%를 하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장 경로도 정부의 경기 대응책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국내 정치 상황 변화, 미 정부의 정책 방향 등과 관련한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국내 물가 상승률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1.9%로 높아졌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1.8%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대 후반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요 압력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 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였고 변동폭도 증대되었습니다. 미 달러와의 강세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적 리스크 확대가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주가는 큰 폭 조정되었다가 금년 들어 반등하기 시작했고 국내 장기 국고채 금리는 매파적인 12월 FOMC 결과 등으로 미국 장기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거시건정성 정책 효과의 지속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 전환하였고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주택 관련 대출 둔화가 이어지고 기타 대출도 감소하면서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의 하방 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향후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의 경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 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상한 의원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내셨습니다. 결정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지난번 11월 통방 이후 정책 여건의 가장 큰 변화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예측하면서 이를 통화정책 결정에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과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주요 정책 변수에 대한 예측을 지난 통방 때와 비교해 보면 우선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수 심리도 약화되고 당분간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11월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성장은 하방 위험이 증대되었고 국내 정치 상황,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규모와 시기,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 등과 관련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태라고 보았으며 물가는 그간의 안정적 흐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가지고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율의 경우에는 미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폭이 제한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 상황 및 미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유지되면서 국내 물가 및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통위는 이러한 고민과 논의 끝에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국내 정치 상황 및 미국 등 주요국 경제정책 전개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을 좀 더 점검하고 향후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살펴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의 운용은 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대된 만큼
기준금리의 추가 조정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정치 상황 및 대내외 경제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경기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 지원을 5조 원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기자님. 네, 중앙일보 김경입니다. 지난해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추경 논의는 늦어지고 있고 경기 하강 위험에도 재정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느니 선제적으로 기준 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온기를 퍼뜨릴 거란 기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금통위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연속 금리 인하가 경기 하강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는 게 아마 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건지 궁금하고요. 1월에는 동결한 만큼 2월에는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금리 수준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간 환율의 특정 레벨을 타깃하지 않겠다고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번 동결 결정은 지나치게 높아진 환율 수준을 매우 의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보다는 지금 고환율이 지속할 경우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물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던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금은 금리 인상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의 물가 전가율이 높지 않다고 강조하셨는데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금리를 결정할 때는 성장 물가뿐 아니라 가계부채, 환율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위 통합적 정책운영 체계를 자주 언급하셨는데 그 실체가 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워낙 설명 변수가 많다 보니 시장에서도 금리를 예측하기 좀 어려워하는데요. 그냥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가중치를 달리하면서 고려하는 것 아니냐. 소위 이원령, 비원령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통합적 정책 운영 체계 운용 기준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환율 수준에 관한 질문이 이번에 저희들이 동결하게 된 이유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요. 이번에 이 금리를 동결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금통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분 제가 한 분만이 소수 의견을 내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더 많은 심도 있는 더 많은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대1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많았는데 최종 결론이 그렇게 5대1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논의 중에 모든 분들이 다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다만 이자율은 경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특히 우리 대외 균형, 특히 환율을 중심으로 한 대외 균형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이유지만 미국 신정부가 들어서서 어떠한 정책을 하는지에 대한 기대가 변함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특히 우리 환율만 보면 정치적인 계엄 사태로 시작한 이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지금 현재 환율 수준은 저희가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먼털이라든지 미국과의 금리 격차 이런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대부분의 불균형이 불확실성이 주는 영향을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외 균형을 조금 더 보고 더 확실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에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내린 효과도 좀 볼 겸 일단 오늘 신문에서 오늘 얘기했지만 숨고르기를 좀 하면서 이 정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신중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수준의 영향을 과거에는 작게 봤다 하면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보다는 환율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높아진 상황이 물가라든지 특히 우리 내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의 영향을 유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네,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와 질의응답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금리 유지 결정의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전체적인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유지를 했는데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유지의 배경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 한국은행 이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로 유지한 배경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이 환율 변동성이 증대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향후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경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 전망 및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신정부의 이 경제정책 향방 및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주요국의 정치 상황 등에 따른 성장 및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도 유지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네, 특히나 첫 번째 질문으로 나왔던 게 바로 환율 문제인데 이창용 총재가 특히나 질문 순서를 바꿔가면서까지 환율이 이번 금리 유지 결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보죠. 네, 환율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대내 정치적 변화도 있고 미국 금리 결정 불확실성 이런 불확실성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환율 움직임 변동성이 커진다. 요것 때문에 언급을 했고요. 또 앞서 금융투자협회 이 조사에 따르면 채권 전문가 60%는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네. 여전히 높은 역시 원달러 환율 때문인데요. 네, 실제 시장의 전망도 환율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 선포 이후 급등해서 여전히 1,450원대 안팎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품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오를 텐데 한은의 정책 목표 1순위가 물가 안정인 만큼 성장보다는 우선 물가와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또 1.5%포인트로 벌어져 있는 이 한미 양국 금리 차도 고려 사항인데요. 만약 금리 인하로 양국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자금 유출과 환율 상승 우려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하할 것이란 전망도 앞서 시장 전문가들 조사에서도 사실 만만치 않게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이번 기자회견에서 봤듯이 인하를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앞서 먼저 금투협 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응답자의 40%는 이 금통위가 0.25%포인트를 인하하는 베이비 스텝에 나설 것이라고 봤습니다.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자 수가 더 앞서기는 했지만 이렇게 인하에 대한 예상은 직전 조사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내수 경기 부양을 중시하는 의견인데요. 작년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11월 수출 증가율은 1.4%로 4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본 거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 한 명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 5명이 있잖아요. 이제 네. 이번 유지에 찬성을 한. 그렇죠. 5명이 유지를 하기로 했고 한 명이 인하를 의견을 냈다. 네,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사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을 했고요. 또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 자체는 인하로 잡은 것으로 좀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앞으로 금리 인하의 시기를 보겠다라고 밝히는 등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자체는 충분히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한나 기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53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물가 상승률 지표가 꺾이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한 훈풍을 국내 증시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임민호입니다. 네, 오전 국내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전 11시 20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8% 오른 2,526.1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30억 원, 62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선 반도체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정부가 배터리 4대 수질 중 음극재 생산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포스코홀딩스 등 2차 전지주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65% 오른 723.36의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강달러 기조가 약해지자 11시 2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원 40전 내린 1,450원의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도 좋았죠.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나스닥은 2.44% 올랐고 다우존스와 S&P 500 역시 각각 1.64%, 1.81% 상승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지표의 일부 수치가 둔화 흐름을 가리키면서 이 같은 상승장을 부추겼는데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12월 근원 CPI는 전달보다 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상승률이 꺾였습니다. 이외에도 4분기 금융사들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EPS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상승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반도체 주가가 2일째히 오름세입니다만 최근에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희비가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국민연금도 성적표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국민연금의 국내 보유 주식 규모 어떻습니까? FN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을 보유해 공시 대상인 상장사는 282개로 주식 평가액은 133조 4,500억 원입니다. 전분기 말 주식 평가액에 비교하면 4조 4천억 원 넘게 줄어든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국민연금의 4분기 삼성전자 지분율은 7.68%로 직전 분기와 같지만 주가가 8.78% 떨어지면서 주식 평가액이 줄어든 겁니다. 이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6만 1,500원에서 5만 6,100원으로 하락했고 주식 평가액은 28조 2천억 원대에서 25조 7천억 원대로 2조 5천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연금이 성과를 보인 투자는 뭐였습니까? 평가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지난해 4분기 10조 9천억 원으로 직전 분기 9조 3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SK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율은 7.35%로 동일했지만 주가가 17.41% 오른 영향입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는 양사의 모두 부담이었지만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출하량을 늘리며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을 상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HBM 양산 일정이 지연되면서 아직 HBM의 실적 기여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2년 연속 7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7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면 이게 역대 두 번째 수출 실적이 되죠.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이 모두 708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70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출 709억 달러를 달성한 재작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수출 실적입니다. 하이브리드 차 수출 증가세가 돋보였는데요. 작년 한 해 43만 3천 대로 1년 전보다 38% 넘게 급증했고 수출액 기준으로 116억 달러로 같은 기간 45.8% 급증했습니다. 수요 둔화 여파로 주춤했던 전기차 수출을 하이브리드 차가 만회하며 전체 친환경차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 등 북미 시장에 전체의 절반 이상인 400억 달러를 수출했고요. EU가 80억 달러로 2위를, 아시아가 58억 달러, 중동이 51억 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동차 모델별로 살펴보면 한국 GM의 트랙스가 29만 5천 대로 1위를, 현대차의 아반떼와 코나가 23만 대와 22만 2천 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트레일 블레이저, 투싼, 팰리세이드, 스포티지, 니로, 모닝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과 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과 하반기 파업 관련 생산 차질 변수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자, 문제는 앞으로인데 올해는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요.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이 통상 환경 변화 등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보편 관세가 시행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것도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물량을 미리 내보내려는 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보편 관세가 현실화되면 대미 자동차 수출이 최소 7.7%에서 최대 13.6%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어제 첫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해 사실상 진 적이 없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에 다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인데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은 아예 나가지도 않겠다는 거죠. 네, 어제 11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후 2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곽근 변호사는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고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며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지만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원에 체포적 부심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체포적 부심은 수사기관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 법원은 48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배정해 소준섭 판사가 심리할 예정인데 신문 기일은 오늘 오후 5시로 정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 번째 변론이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첫 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실질적인 첫 변론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체포와 조사로 오늘 출석하기 어렵다며 변론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체포 집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절차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방어권 행사를 위해 현재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는 취지인데 하지만 헌재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변론 기일은 윤 대통령 출석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설 연휴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생기면서 휴일이 더 길어졌는데 혹시 이 기간 아프면 문연병원이 어딘지 찾아야 하는 불편과 불안이 생기게 되죠.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당장 무섭게 퍼지고 있는 독감이 걱정인데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외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 여는 병의원을 최대치로 확보하고 또 전국 응급실에 1:1 전담관을 지정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오늘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설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지자체와 응급진료체계 운영 계획에 따라 문 여는 병원 또 약국 운영 현황을 점검 안내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추가 내용을 보면 호흡기 질환 환자는 115개소 발열 클리닉과 197개소 호흡기 질환 협력병원으로 유도하고 또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시설에서 비중증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 추석 같은 응급실 뺑뺑이 우려를 덜기 위해 고위험 산모, 신생아 등은 빠른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나 우려되는 곳이 응급실인데 응급실과 관련된 인센티브도 이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는데요.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이 비중증 응급질환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배후 진료 수가도 추가로 인상합니다. 권역지역센터의 배후 진료에는 야간 휴일 100%를 가산해서 인상 지원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내줘야 하는 돈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년간 모인 금액을 합치면 9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지난해 전세 보증 사고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얼마였습니까?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 5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1년 전보다 3.6%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사고액은 지난 2021년 5,800억 원 정도에서 가파르게 늘어 재작년 4조 원을 넘었고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건수는 2만 건이 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해 실제로 세입자에게 내준 돈은 약 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 넘게 늘면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세 보증의 사고의 규모가 3년 새 8배 가까이 커졌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급증한 겁니까? 네, 집값과 전세값이 고점이었던 지난 2021년 전후 이루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전세값이 떨어지자 이른바 갭 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건데요. 다만 집값 급등기에 전세계약이 점차 끝나면서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지난해 8월 약 3,500억 원에서 11월 2,300억 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해부터는 전세보증 사고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상반기 만료되는 전세계약은 전세값이 한풀 꺾였던 2023년 상반기 계약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3년 5월부터는 허그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집값 대비 전세값 비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해 깡통전세를 걸러낸 만큼 보증사고 발생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법원의 새로운 주택 등기 시스템 도입으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 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과 은행이 만나 해법을 찾는 간담회가 열립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간담회 참석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네, 법원행정처와 금융당국, 은행권 관계자들 간 간담회가 오후 2시 법원행정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31일 도입 예정인 미래등기 시스템 관련 간담회인데요. 문제가 된 건 비대면 등기 신청 시 등기필 정보의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를 무조건 입력해야 한다는 예규입니다. 법원의 본래 도입 목적은 등기권리증 없이도 등기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확인 서면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예규가 적용되면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은행들이 기존에 활용하던 비대면 등기 신청 방식이 막힌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간담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견을 좁히고 어떤 방식의 협의를 볼 것으로 관측됩니까? 일단 키를 잡고 있는 법원이 미래등기 도입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평과 은행권 우려에 공감한 상황이라 실질적인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오늘 간담회에선 기존 등기 신청 방식을 병행해 허용하는 계도 기간을 얼마나 둘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들은 1년의 계도 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도 기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은 시스템 운용의 주체인 법원행정처에서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매도인과 매수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한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도자와 매수자, 부동산 중개업자, 법무사 등 모두가 바뀌는 시스템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금융권과 법원과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의 규모가 1,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해 99억 원을 탈세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가상자산까지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하입니다. 네, 고액 체납이 대다수였다고요. 네, 지난해 서울시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는 모두 1,609명,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851억 원에 달합니다. 한 명당 체납액이 가장 큰 경우는 99억 원이었는데요. 체납자는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82억 원으로 서초구에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집중 추적에 나선다고요. 네, 특히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초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합니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80명이 넘었는데요. 금액으로는 1,338억 원, 신규 고액 체납액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과 가족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부동산과 자동차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 등의 처분과 출국 금지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가택수색과 가상자산도 추적하고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법적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 부동산을 미등기하는 행위에 대해선 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수인아입니다. 롯데그룹의 3세 신유열 부사장이 세계 최대 가전 행사와 바이오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맡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신유열 부사장 연초부터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네요. 네, 지난해 11월 롯데지주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룹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경영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 전략실장도 겸하고 있는 신 부사장은 JP모건 헬스케어 행사에 올해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롯데바이오의 위탁개발 생산 CDMO 사업은 그룹의 미래를 위한 4대 신사업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힙니다. 이미 재작년에 미국 시큐러스 공장을 인수했고 송도 1공장도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이지만 대형 수주를 하나도 새로 따내지 못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번 행사에서 지난해 말 새로 영입한 제임스 박 대표와 신 부사장이 함께 첫 수주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면서 향후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다른 바이오 업체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셀트리온 후계자인 서진석 대표는 아버지 서정진 회장과 함께 컨퍼런스 연단에 올랐습니다. 서 대표는 그동안 축적한 항체의약품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세대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은 이번 행사에서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들에 대한 홍보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최인영 R&D 센터장은 심혈관계 위험이 높은 환자는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지방간 등 환자는 3중 작용제를 활용하는 등 맞춤형 치료제 개발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지난해 말 대한항공으로 편입된 아시아나항공 주요 계열사들이 일제히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모두 대한항공 출신으로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사장단 물갈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도 여기서부터 주주총회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송보영 부사장이 사내이사에 선임되면서 신임 대표이사가 되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는데요. 송 대표는 지난 1988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대한항공 출신 인물로 이전까지 대한항공에서 여객사업본부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대한항공 출신 인물이 대표이사 자리에 앉으면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위한 화학적 결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대한항공은 약 2년 동안 현 체제를 유지하고 이후 흡수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의 주요 계열사도 주총이 열렸죠.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 등도 오늘 일제히 주총을 열고 사내이사 선임을 의결합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마찬가지로 주요 계열사의 대한항공 출신 인물들이 앉을 전망입니다. 에어 서울에는 김중호 대한항공 수석 부장이, 에어 부산에는 정병섭 대한항공 여객영업부 상무가 내정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진에어, 에어 서울, 에어 부산을 합친 통합 LCC 출범 작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에어 부산은 부산 지역 사회에서 인천을 거점으로 한 진에어 중심의 LCC 통합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가 요구한 에어 부산 매각이나 부산을 거점으로 한 항공사 통합 등은 오늘 대한항공 출신 인물이 대표 자리에 앉으면서 사실상 성사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증권사들을 통해 외화 환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증권사뿐 아니라 대형 증권사들도 환전 업무에 뛰어들면서 수수료도 낮춰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증권사들이 일반 환전 업무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고요. 네,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일반 환전 업무와 관련해 정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도 금융당국에 제출할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10번째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된 대신증권도 일반 환전 업무 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키움증권과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일반 환전 업무 인가를 받아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요. 이들 세 곳은 환전 서비스 출시를 위해 MTS를 구축 중입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3년 7월 외국환 거래 규정을 손질하면서 증권사도 개인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사들이 일반 환전 업무에 뛰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네, 증권사들이 일반 함정 업무에 나서는 건 기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반 안전 업무를 확대하면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금융거래회사로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증권사의 외환 업무 범위가 늘어나면 외환시장의 환전 수수료가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은행과의 수수료 경쟁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 전쟁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중대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1년 넘게 이어져 왔는데 무력 충돌이 일단은 멈추게 됐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드디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 15개월 만입니다. 양측은 일단 6주간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현지 시간 16일 이스라엘 내각의 표결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투쟁과 해방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앞서 한 차례 휴전이 파기되기도 했어서 여전히 우려가 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네, 휴전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우선 첫 단계로 하마스가 여성과 어린이 등을 중심으로 33명의 인질을 순차적으로 풀어줍니다. 이에 상응해서 이스라엘은 인질 1명이 풀려날 때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 최대 50명을 석방합니다. 이렇게 풀려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는 최대 1,65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휴전 16일차에 이스라엘 남성 군인 석방과 종전, 그리고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등에 관한 2단계 휴전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3단계 때는 이집트와 카타르 등 중재국과 유엔의 감독 아래 가자지구 재건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1차 휴전 때처럼 양측이 돌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완전한 상황 종료는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찬바람으로 인해 현재 공기순환이 원활한데요.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아직까지는 전 지역 미세먼지 걱정 없고요. 시흥 1동과 독산 3동, 도림동의 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 곳곳으로 한때 눈이 내리겠고 오후엔 차차 개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도로엔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중서부는 오후 한때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오늘 환경부 기준으로는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WHO 기준으로는 수도권과 충청이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호남 공기질이 한때 나쁘겠고 주말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